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지구과학의 일 그 가운데 첫 번째 단원인 소중한 지구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인 지구의 선물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하자원의 생성과 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하자원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하자원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일반 사회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도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지하자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 지하에 있는 자원이겠죠. 그럼 자원은 무슨 뜻일까요? 책에서 정의한 자원의 뜻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활동과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구계 환경에서 자연 현상에 의해 지하에서 만들어진 자원을 지하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원은 크게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원은요, 지하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생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이거는. 석유, 석탄과 같은 에너지 자원은 과거 동식물의 사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됐죠. 근데 이런 자원들은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쓰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석유는 몇십 년 뒤면 고갈된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철, 구리와 같은 광물 자원은 태양계가 만들어질 당시에 생성됐고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면은 이건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는 거죠. 에너지 자원이 무엇인지 친구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책에서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광물 자원은요,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원료나 재료로 쓰이는 금속 광물이나 비금속 광물을 말합니다. 일상생활과 산업에서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가운데 화석연료, 지하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될 겁니다. 석유 같은 경우 20세기 후반부터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채굴할 석유가 남아있지 않게 될 거란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요, 2000년을 기준으로 석유는 앞으로 30에서 40년, 석탄은 200년 뒤에는 고갈된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연, 구리, 납 같은 경우에는 채굴 가능 연수가 10에서 15년인데 이때가 200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모두 채굴되어 땅속에 묻혀있는 아연이나 구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 표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는 새로운 광산이 개발되고 있어서 고갈된 자원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모두 써버려서 남아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불명할 것입니다. 표에 나온 대로라면 지금 석유도 고갈 위기를 맞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죠. 그동안 새로운 원유 매장지를 개발하고 기술 개발로 그동안 채굴할 수 없었던 원유도 시추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독도예요. 독도하고 울릉도죠. 그래서 독도와 울릉도의 해저 지형을 나타낸 겁니다. 독도는 겉으로 보면은 동해바다에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독도 밑에 있는 지형을 살펴보면 거대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수심 300m 이하의 지대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뭐냐 하면은요,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담으로 일본이 지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냥 자기네 영토 넓히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독도 부근에 어류 자원뿐만 아니라 이런 가스하이드레이트처럼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 화석연료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화석연료가 뭐죠?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처럼 식물이나 동물 유해가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분해돼서 생성된 에너지 자원을 말하죠.
현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해양 플랑크톤, 유공충 등이 이제 아주 작은 세립이라고 했죠. 아주 작은 퇴적물과 함께 쌓인 다음에 분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화석연료가 뭐냐면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매장된 곳에 천연가스가 함께 매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해양 플랑크톤과 유공충이 퇴적돼서 분해돼서 만들어진 게 석유와 천연가스잖아요. 여러분이 지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저에 석유층이 있으면, 석유가 매장된 데 있으면 그 위에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천연가스는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 태워버리고 그 밑에는 석유만 채굴했는데, 지금은 천연가스도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식물이 저지대 늪지에서 두껍게 쌓인 다음에 분해돼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석탄입니다. 화석연료는 동식물이 퇴적되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오랜 세월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는 꾸준히 생산되는 자원이 아니죠. 친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인류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천천히 지금 채굴해서 쓰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소모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식물과 동물이 쌓여서 퇴적돼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또 석유가 되거나 석탄이 되거나 천연가스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제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영원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이제 석유나 석탄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걸 쓰고 있는, 옛날에 만들어진 걸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고갈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요,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기체 분자와 물 분자가 결합된 물질입니다. 보통 고온 고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입니다. 물 분자가 0.5에서 0.7 나노미터의 크기의 축구공 모양으로 배열돼서요, 메테인, 프로페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를 함유하고 있죠. 메테인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가 보통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물 분자가 쭉 밖에 있고 그 가운데 또 어떤 분자가 또 하나 있죠. 여기에서 이 분자 CH4가 뭘까요? 메테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물 분자가 지금 메테인 분자를 이제 분자 하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이걸 또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운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도 합니다. 자, H2O는 물 분자고 CH4는 메테인이죠. 이거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참고로 물 분자의 메테인의 분자식이 CH4인데, 여기에는 C가 하나인데 C가 두 개인 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C2H6인 물자를 뭐라고 할까요? 분자식이 C2H6인 물질을 우리는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어른들 얘기로는 에탄이라고 하고요. 또 CH4를 메테인인데, 또 이제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메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가 하나인 경우, C가 탄소죠. 그 다음에 C가 두 개인 경우 에테인인데, 그럼 C가 세 개 있는 분자를 또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때 알아보면요, 프로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3H8을 프로페인 또는 프로판이라고도 하죠. 어른들이 프로판가스라고 하잖아요. 그 프로판가스의 그 프로판이 바로 여기 있는 프로페인입니다. 여기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인데,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아니면 나 같은 꼰대들은 메탄, 에탄, 프로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독일어식 발음으로 메탄, 에탄, 프로판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써먹었죠. 근데 지금은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처럼 영어식으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메테인, 에테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나 같은 꼰대들이나 더 위에 있는 어르신들은 메탄, 에탄, 프로판이라고 하니까 독일어식 발음도 함께 알아두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왜 독일어식으로 발음하다가 뜬금없이 영어식으로 좀 발음할까요? 그거는 나도 모르는데 내 뇌피셜에 따르면, 내 생각으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본어로 번역한 책으로 공부나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죠.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1970년대에서 80년대 되니까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일본이나 독일로 이제 유학 가는 대신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갔다 돌아온 학자들에게 학자들이 처음에는 뭐 소장파 학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우리나라 학계를 이제 주도하면서, 그래서 한국 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그러니까 미국 유학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영어식 표기가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정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식 표기법으로 친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 또 나이를 먹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메탄, 프로판 대신에 이제 메테인, 프로테인처럼 이제 영어식 발음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에네르기, 알레르기라고 말을 많이 썼잖아요. 썼어요. 모르실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에네르기라는 말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그 대신 에너지라고 쓰고 있고, 알레르기라는 말도 지금 쓰기는 쓰는데, 그보다는 이제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알러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에네르기, 알레르기가 지금 에너지, 알러지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아마 메탄, 에탄, 프로판 이런 것도 이제 학생 친구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이런 말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고, 한 가지 더 화학 상식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탄소 3개하고 수소 8개가 결합된 물질이 여기 나와 있듯이 프로페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탄소 4개일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탄소 4개, 수소 10개가 결합된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테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나 같은 꼰대나 어르신들이 부탄가스 할 때 그 부탄이 바로 여기 있는 부테인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처럼 생겼지만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연소하면 얼음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에 있는 메테인이 타고 있는 거죠.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울릉도 독도 근처 수심 1500m 이하의 지역에 약 6억 톤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6억 톤이 얼마나 양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천연가스 연간 소비량의 약 30년치에 해당한다고 하죠. 하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당장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해에 매장돼 있어서 채굴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렵거든요. 지금 1500m 땅속도 아니고 물속이잖아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포함된 또 메테인은 CO2 즉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해서 막 쓰게 되면은 또 기후 변화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어요. 옛날부터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매장량이 너무 적어서 이제 경제성이 없던 거죠. 그랬던데 우리나라의 동해 1가스전에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게 발견돼서 이 천연가스를 채굴했습니다. 채굴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산유국이 된 거죠. 동해 1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우리나라에 공급을 했는데 이제 주로 울산 지역에다 천연가스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있는 천연가스 대부분의 양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죠. 여기서 가스전에서 채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양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서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동해일 가스전은 여기 안에 있는 가스 다 채굴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스를 찾기 위한 시도를 또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북 영일만 부근에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여기 한번 시험적으로 시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거기 잘 됐으면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죠.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광물 성분이 지각 내에 농립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상에서 채굴해서 얻은 경제성 있는 암석과 광물을 우리는 광석이라고 하죠. 광상을 이루는 물질들은 원소 광물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암석 안에 광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물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광물자원은 금속 광물자원과 비금속 광물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된 광물자원 특징은요, 매장된 광물자원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매장량은 풍부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광산은 선 캄브리아대부터 아주 오래된 옛날이죠. 그리고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각 지층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330여 종의 다양한 광물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20여 종은 경제성이 있고 또 그 중에서 50여 종은 상품으로 우리가 채굴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상은 형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광산, 퇴적광산, 또 변성광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형성 과정에 따라서 광상을 분류했을 때 화성광산이 있는데, 화성광산 이게 뭘까요? 화성자 딱 들어가니까 화성암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화산과 관련이 있는 광산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성광산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은 그러니까 화성광산은 마그마가 냉각돼서 화성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그마에서 유용한 성분이 분리되거나 마그마 내에서 선택적으로 집적되어 형성된 광상입니다. 화성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백금, 크롬, 니켈, 금강석, 철, 텅스텐, 구리, 납, 아연, 금은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퇴적광산이 있는데요, 퇴적광산이니까 무언가 쌓여서 형성된 광상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지표면에 있는 암석이나 광상은 당연히 바람 불고 하면 바람에 깎여 나겠죠. 또 비 내리면 빗물에 또 깎여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빗물이나 광물에 풍화된 가루나 작은 알갱이가 쓸려 내려가다가 어딘가에서 쌓이고 거기 쌓여서 광상을 이루면은 이를 우리는 퇴적 광상이라고 합니다. 퇴적 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금, 금강석, 모나자이트, 자철석, 고령토, 보크사이트, 석회석 등이 있습니다. 여기 사금이라고 했는데 사금이 뭔지 아세요? 아는 친구들은 있고 또 모르는 친구들은 또 모르겠죠. 사금이 뭐냐면요, 개천에 있는 작은 금을 말합니다. 모래 같은 금이라 해가지고 사금이에요. 한자로 쓰면 앞에 있는 사자가 모래사자거든요. 모래 같은 금이죠. 그리고 개천이나 강에서 사금 채취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닥에 있는 모래나 흙을 퍼서 걸러내면요, 알갱이처럼 금이 채취됩니다. 우리나라에 금강이 있죠. 충청도 지방에 금강 흐르고 있는데, 이 금강이란 강 이름도 옛날에 그 강에서 사금을 많이 채취했다고 해서 그 금강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금강석이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퇴적광상에는 금강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강석이 또 뭔지는 아세요? 다이아몬드를 한자로 쓰면은 바로 금강석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토는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광물이고요,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원료인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석회석은 또 시멘트 원료라는 건 또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넘어가고요. 변성광산이 있는데 변성광산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변성암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변성암이 뭐예요? 어떤 암석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긴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변성광산도 지각 내에 있는 광물이 변성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재배됨으로써 새로운 광물이 농립되거나 기존의 광산이 변성작용을 받아 광물의 조성이 달라져 형성된 광산을 우리는 변성광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흑연광산, 활석광산, 성명광산 등이 있고요. 여기서 활석은 마그네슘을 포함한 규산염 광물을 말합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광물이 바로 활석이에요. 이 활석은 특징이 부드럽고 굉장히 무르거든요. 그래서 모스 굽기기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중단원인 지구의 선물 가운데 첫 번째 지하자원의 생성과 개발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이 단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인 토양의 생성과 이용에 대해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